지금 보고 계신 이 사진은 1945년 태평양을 지배했던 미국 해군의 위용입니다. 바다를 뒤덮은 수천 척의 군함들. 그 누구도 넘볼 수 없었던 팍스 아메리카나의 상징이었죠. 하지만 2024년 오늘 그 화려했던 제국은 조용히 그리고 아주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총알이 날아와서가 아닙니다. 미사일을 맞아서도 아닙니다. 스스로 녹슬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임스 헤럴드, 미 해군 태평양함대 군수참모부장입니다. 계급은 소장. 제 별명은 불독입니다. 한번 문 규정은 절대 놓지 않고 타협이란 걸 모르는 꽉 막힌 군인이기 때문이죠. 제 할아버지는 2차 대전 때 일본군과 싸웠고 제 아버지는 6.25 전쟁 때 인천 상륙작전에 참전했습니다. 저에게 미 해군이라는 이름은 종교이자 제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2024년 10월 14일 새벽 2시 워싱턴 DC 펜타곤 지하 벙커. 제 눈앞에 놓인 보고서는 마치 사형 선고문 같았습니다. 태평양 함대 가동률 38%. 믿어지십니까? 세계 최강이라는 미 해군의 구축함 10척 중 6척이 고장난 채 항구에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 중국은 일주일에 한 척씩 최신 군함을 찍어내며 바다를 포위해 오는데 우리는 녹슨 배를 고칠 조선소가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때 제 부관인 앤더슨 대령이 창백한 얼굴로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제동님, 칠함대에서 긴급 전문이 왔습니다. USS 베히모스 호입니다. 작전 해역으로 이동 중 엔진 3번 실린더에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즉시 회항 중입니다. 저는 마시던 커피 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베히모스는 그냥 배가 아닙니다. 최신형 이지스 레이더를 탑재한 우리 함대의 핵심 전력이었습니다. 당장 다음 달 남중국해 작전에 투입되어야 할 주인공이 쓰러진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본토 샌디에이고 국영 조선 소장에게 직통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장, 나 헤럴드야. 베히모스호가 퍼졌어. 지금 당장 도크 하나 비워. 돌아온 대답은 저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습니다. 제동님, 죄송하지만 지금 대기 중인 함정만 46척입니다. 지금 오셔도 순번은 47번입니다. 이봐, 전쟁이 코앞이야. 47번이라니? 그럼 언제 수리가 가능한가? 가장 빠른 입고 날짜가 18개월 뒤입니다. 18개월? 미쳤어? 배를 1년 반 동안 썩히란 말인가? 기술자들을 더 투입해. 야근을 시켜서라도. 제동님, 은퇴한 용접공들을 다시 불러오고 있지만 손이 떨려서 정밀 작업이 안 됩니다. 젊은 애들은 기름 묻히기 싫다고 다 도망갔어요. 이게 미국의 현실입니다. 저라고 뭐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지켰던 바다가 고작 용접공이 없어서 뚫리게 생겼구나. 그때 델토로 해군성 장관의 호출이 떨어졌습니다. 장관실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장관은 창밖의 포토맥 강을 바라보며 등만 보이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자네가 직접 가야겠네. 어디를 말씀입니까? 샌디에이고 조선소라면 제가 가서 멱살이라도 잡겠습니다. 장관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낯선 위성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니, 서쪽으로 가네. 더 멀리. 그가 건넨 사진 속에는 코리아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한국? 대한민국 말씀입니까? 그래. 한국의 하나오션 그리고 HD현대. 그곳에 베히모스호를 맡기기로 했네.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본능적인 거부감이 솟구쳤습니다. 장관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한국은 휴전 국가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사정권 안에 있는 나라에 우리 해군의 1급 기밀 덩어리인 이지스함을 보낸다고요? 보안은 누가 책임집니까? 기술 유출이라도 되면. 장관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그럼 대안이 있나? 일본도 유럽도 다 찼어.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 배를 받아줄 수 있는 도크를 가진 나라는 한국뿐이야. 그리고 그들은 우리보다 배를 더 잘 만들어.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70년 전에 구호물자를 줘서 먹여 살린 나라입니다. 기술력? 그저 우리를 흉내내는 수준일 겁니다. 싸구려 인건비로 때우는 거겠죠. 제임스, 자네의 그 오만함이 우리 해군을 망치고 있어. 가서 직접 확인해. 그리고 만약 자네 말대로 그들이 함량 미달이라면 즉시 계약을 파기하고 배를 끌고 와. 그 전권을 자네에게 주겠네.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우리가 가르친 제자에게 스승이 목숨을 구걸하러 가는 꼴이라니. 저는 그 자리에서 맹세했습니다. 한국으로 가겠다. 하지만 빈틈 하나라도 보이면 가만두지 않겠다. 미국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다. 그렇게 저는 감시자이자 심판자의 자격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태평양의 검은 바다가 보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향하는 곳이 평범한 조선소가 아니라 인류 조선 역사를 다시 쓰고 있는 기적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인천공항에 내려 다시 차량으로 5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 경상남도 거제도. 하필이면 도착한 날 가을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묘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동양의 작은 조선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노포크나 샌디에이고 조선소는 입구부터 녹냄새와 기름 냄새가 진동하고 여기저기 쓰레기가 굴러다닙니다. 하지만 이곳은 너무나 깨끗했습니다. 도로는 반듯하게 정비되어 있었고 거대한 크레인들은 마치 사열받는 군인들처럼 오차없이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하나오션 정문 앞에 도착하자 한국 측 책임자인 박 본부장이 우산을 쓰고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의 평범한 인상이었습니다. 작업복 점퍼에 안전모를 쓴 모습은 세계적인 기업의 임원이라기보다 동네 아저씨 같았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악수도 생략한 채 선전포고를 날렸습니다. 미스터 박, 내 소개는 들었을 거요. 나는 시간 낭비를 제일 싫어하오. 바로 회의실로 갑시다. 박 본부장은 제 무례한 태도에도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동님. 바로 모시겠습니다. 회의실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두꺼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미 해군 엔지니어들이 작성한 베히모스호 수리 견적서였습니다. 박 본부장, 우리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요. 엔진 교체에 12주, 선체 균열 보강에 8주, 전자장비 재설정에 4주. 다 합쳐서 최소 6개월은 걸리는 작업이요. 미국 기준으로는 1년이지만 당신들이 손이 빠르다고 하니 6개월로 잡아주겠소. 가능하겠소? 저는 그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6개월은 너무 빠듯합니다, 제동님. 8개월은 주셔야. 라고 핑계를 댈 거라 예상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호통을 칠 준비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박 본부장은 서류 뭉치를 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앞에 놓인 태블릿 PC를 가볍게 두드리며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동님 3주입니다. 순간 통역병이 통역을 멈췄습니다. 저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3개월을 잘못 말한 거겠지? 아니요. 3 weeks. 21일입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봐요, 미스터 박. 지금 나랑 장난합니까? 이건 레고 블록 조립이 아니에요. 8,000톤급 군함의 심장을 드러내는 대수술이라고요. 3주? 겉에 페인트 칠이나 새로 하고 보내겠다는 거요? 그런 날림 공사 내가 절대 용납 못해. 제가 책상을 치며 화를 냈지만 박 본부장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벽면에 대형 스크린을 켰습니다. 제동님, 저희는 이미 수리를 3번 끝냈습니다. 무슨 소리요? 배는 아직 항구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보시죠. 이게 바로 디지털 트윈입니다. 화면이 켜지자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스크린 속에는 우리 함정 베히모스호가 3D 홀로그램으로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배관 하나, 나사 하나까지 데이터화된 가상의 쌍둥이 배였습니다. 박 본부장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미 해군에서 보내주신 설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희 AI가 가상 공간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엔진을 드러낼 때 선체 어디를 절단해야 가장 효율적인지, 어떤 부품이 추가로 필요할지, 작업 동선은 어떻게 짜야 할지. 이미 100번 넘게 시뮬레이션에서 최적의 값을 찾아냈습니다. 실제 작업은 그저 확인 과정일 뿐입니다. 미국 조선소에서는 작업 반장이 종이 도면을 들고 뛰어다니며 어이, 3번 파이프 어디 갔어? 라고 소리칠 때 한국은 배가 도착하기도 전에 가상현실에서 수리를 끝내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조선업이 아니었습니다. IT 기술의 결정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을 거둘 수 없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시뮬레이션일 뿐 현실은 다르니까요. 기계는 거짓말을 안 해도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당신네들의 그 빨리빨리 문화가 안전을 무시한다는 소문, 내가 모를 줄 아시오? 현장을 직접 보기 전까진 아무것도 안 믿겠소. 박 본부장은 저를 현장으로 안내했습니다. 비옷을 입고 도크 위에 섰을 때 저는 두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리가 달랐습니다. 보통의 조선소라면 쇠를 깎는 굉음과 사람들의 고함으로 귀가 먹먹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기이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움직이는 건 사람이 아니라 기계였습니다. 자동화 용접 로봇들이 마치 거미처럼 선체에 달라붙어 불꽃을 튀기고 있었습니다. 그 움직임은 기계적이라기보다 차라리 예술적인 춤에 가까웠습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들 어디 갔나 싶어 관제실을 쳐다보니 소수의 엔지니어들이 모니터 앞에 앉아 로봇 군단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제동님, 사람이 직접 용접하면 컨디션에 따라 오차가 생깁니다. 하지만 로봇은 지치지 않습니다. 24시간 0.1mm의 오차도 없이 작업합니다. 이게 우리가 3주를 장담하는 이유입니다. 박 본부장의 설명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미국이 장인 정신을 외치며 수작업을 고집할 때 한국은 데이터와 로봇으로 새로운 차원의 장인 정신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젠장. 우리가 졌다. 기술로는 이길 수 없어. 패배감과 경외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진짜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하늘에서 터졌습니다. 숙소에서 쉬고 있는데 긴급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초대형 태풍 콩레이 한반도 상륙 임박. 거제도 직격탄 예상. 창밖을 보니 비바람이 폭풍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천재지변 앞에선 저 잘난 로봇들도 고철 덩어리일 뿐이지. 내심 안도했습니다. 3주라는 그 건방진 약속이 깨지는 꼴을 보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거제도의 하늘은 뚫린 것 같았습니다. 태풍 콩레이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숙소 창문이 깨질 듯이 흔들렸고 야드의 거대한 골리앗 크레인마저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박 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비아냥거림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미스터 박, 밖을 보시오. 이 바람에 용접하다 간 사람 죽소. 당장 작업 중지시키시오. 공기 늦어지는 건 천재지변이니 내 본부에 잘 말해주겠소.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박 본부장의 목소리는 차분하다 못해 비장했습니다. 제동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작업은 멈추지 않습니다. 뭐라고? 당신 미쳤소? 살인자가 되고 싶은 거요? 창밖을 보시지 말고 현장으로 와보십시오. 저희에게 불가능은 없습니다. 저는 홧김에 비옷을 챙겨 입고 현장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보고 그들의 오만을 뜯어말릴 작정이었습니다. 도크 쪽으로 걸어가는데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분명 폭우가 쏟아지는데 우리 함정 베이모스호가 비를 맞지 않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뚜껑. 마치 돔 야구장의 지붕 같은 초대형 이동식 쉘터가 배 전체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 안은 딴 세상이었습니다. 비 한 방울 들어오지 않는 그 거대한 천막 안에서 수백 개의 용접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지지직 지지직. 그 소리는 마치 태풍과 싸우는 전사들의 함성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도크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낮에 봤던 로봇들? 아니요, 지금은 사람이었습니다. 로봇이 닿지 않는 구석진 곳, 기계가 할 수 없는 섬세한 작업을 위해.
수백 명의 한국 기술자들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 저는 살면서 그런 눈빛을 본 적이 있습니다. 1950년 장진호 전투에서 살아 돌아온 제 아버지가 보여주셨던 생사를 건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도끼 서린 눈빛이었습니다. 그때 한 노장 작업자를 보았습니다. 나이는 6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그는 작업 반장 조끼를 입고 쉰 목소리로 고함을 치고 있었습니다. 야, 김대리, 거기 용접 비드가 왜 그 모양이야? 다시 가라. 미군 애들 목숨이 달린 배다. 대충 하면 죽어서도 조상님 못 빼는 줄 알아. 그는 젊은 직원의 헬멧을 툭 치며 호통을 쳤지만 그 손길엔 애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통역병을 통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반장님,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미군 배 하나 고쳐준다고 월급 더 나오는 것도 아닐 텐데. 태풍 지나가면 하세요. 그 노장, 김 반장은 용접면을 벗고 땀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엔 깊은 주름과 검은 기름때가 훈장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그는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동 양반, 내 나이가 올해 66이요. 우리 아버지가 6.25 때 미군이 준 초콜릿하고 꿀꿀이죽 먹고 살았소. 미군 아니었으면 나란 놈은 태어나지도 못했을 거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장갑을 벗어 굳은 살이 박인 투박한 손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빚지고는 못 사는 민족이요. 당신네들이 70년 전에 우리 지켜줬잖소. 이제 우리가 기술이 좀 생겼으니 갚아야지. 입에 타고 나갈 미군 청년들도 다 남의 집 귀한 자식들 아닙니까? 내 자식 태워보낸다는 마음으로 하는 거요. 돈 때문이면 이진 못합니다. 순간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그들을 그저 값싼 하청업체 노동자로만 취급했습니다. 우리가 돈을 주니까 굽신거리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배를 거래가 아니라 의리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 70년 전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술로서 그 빚을 갚겠다는 숭고한 정신. 그것은 최첨단 AI 로봇도 디지털 트윈도 흉내낼 수 없는 한국인의 혼이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서 그들의 등 뒤로 튀는 불꽃을 바라보았습니다. 미국이 잃어버린 것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1940년대 디트로이트와 시카고의 공장에서 우리 할아버지들이 가졌던 그 제조업의 자부심. 땀 흘려 무언가를 만드는 것을 신성하게 여기던 그 정신이 태평양 건너 이 작은 반도 나라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현장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밤새 그 위대한 도깨비불을 지켜보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경이로운 밤이었습니다. 태풍 콩레이가 물러가고 거짓말처럼 맑은 가을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3주가 되기도 전인 19일째 되던 날 아침, 박 본부장이 제게 무전기를 건넸습니다. 제동님, 준비 끝났습니다. 시동 거시죠. 믿기지 않았습니다. 19일 만에 엔진을 드러내고 다시 조립하는데 저는 떨리는 손으로 베히모스 호의 함교에 올랐습니다. 엔진 스타트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만약 여기서 잡음이 들리거나 진동이 심하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갑니다. 스타트 엔진. 버튼을 눌렀습니다. 우웅. 마치 잠자던 거수가 기지개를 켜듯 배 깊은 곳에서 묵직한 진동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달랐습니다. 수리하기 전 베히모스 호의 엔진 소리는 덜덜거리는 경운기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치 최고급 세단의 엔진처럼 부드럽고 규칙적이며 강력했습니다. 진동 계기판의 바늘은 0에 가까웠습니다. 완벽한 밸런스. 미국 본토 기술자들도 잡아내지 못했던 미세한 축의 뒤틀림까지 한국 기술자들이 맨손으로 잡아낸 것입니다. 오 마이 갓. 저도 모르게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함께 승선한 미 해군 승조원들도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제동님, 새 배가 됐습니다. 아니, 신조 함정보다 더 조용합니다. 출항식 날, 부두에는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준비해둔 연설문을 주머니에 구겨 넣었습니다. 화려한 미사여구는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단상 아래 맨 앞줄에 서 있는 김 반장님을 찾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낡은 작업복 차림으로 수줍은 듯 뒷짐을 지고 서 계셨습니다. 저는 계단을 내려가 그에게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저는 제 가슴에 달려있던 미 태평양 함대 사령부 엠블럼 배지를 떼어냈습니다. 이 배지는 제독인 저의 분신이자 우리 부대의 명예입니다. 저는 그것을 김 반장님의 기름때 묻은 작업복 주머니에 달아드렸습니다. 통역병이 달려왔지만 저는 손을 저어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서툰 한국말을 더듬더듬 내뱉었습니다. 합니다. 그리고 김 반장님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꽉 잡고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이것은 미 해군 제독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였습니다. 김 반장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제 손을 맞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가이소. 바다에서 다치지 말고 배 아프면 언제든 다시 오이소. 우리가 다 고쳐줄 테니 배 아프면 다시 오라. 그 투박한 한마디가 왜 그리도 눈물겨웠는지요. 배가 항구를 떠날 때 조선소의 모든 사이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우리가 당신들을 지키겠다는 맹세처럼 들렸습니다. 일주일 뒤 워싱턴 펜타곤. 저는 델토로 장관과 합참의장 앞에서 최종 보고를 마쳤습니다. 보고서의 제목은 작전명 거제도의 기정, 미 해군 유지보수 전략의 전면 수정. 장관이 안경을 벗으며 물었습니다. 제임스, 결론이 뭔가? 한국 조선소 믿을 만한가? 저는 화면을 끄고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장관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틀렸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이 아닙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한국이라는 기적을 만드는 형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계로 배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혼으로 배를 고쳤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미 해군의 미래는 이곳 펜타곤의 책상 위가 아니라 대한민국 남쪽 바다 거제도의 도크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스승으로 모셔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가끔 잊고 삽니다. 우리가 가진 기술이, 우리의 땀방울이 얼마나 위대한지를요. 미국의 콧대 높은 사성 장군마저 무릎 꿇게 만든 힘. 그것은 단순히 최첨단 로봇이나 시스템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남의 집 귀한 자식들이 타는 배달. 그 말 한마디에 담긴 한국인 특유의 정과 책임감. 받은 은혜는 반드시 갚는다는 의리. 이 뜨거운 마음이 차가운 쇠붙이에 생명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름에는 살이 타들어가는 철판 위에서, 겨울에는 칼바람이 부는 바닷가에서 묵묵히 용접 불꽃을 태우고 계신 대한민국의 모든 아버지들, 기술자분들. 당신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이자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거인들입니다. 당신들의 거친 손이 세계 최강대국 미국을 구했습니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슴이 벅차오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자랑스러운 우리 기술자분들을 응원하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도 가슴 뛰는 대한민국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필승!